죽음, 벽인가 꿈인가? 자, 여러분, 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을까요? 한 번도 지나가 보지도 못했던 그 죽음의 벽, 죽음의 문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과 신비감으로 그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누구일까? Who am I?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live의 문제를 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아하게 위험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인문학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우리들에게 인문학이 효율성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저으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인문학이 우리에게 저 노 젓는 방식의 효율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문학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인문학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노를 젓는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노의 각도를 몇 도로 했을 때 가장 빨리 배가 달리느냐,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달려가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인문학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문학은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잠시 노를 내려놓아라고요.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황지우 시인께서 마음속 지도 속 별자리를 찾아간다는 그런 식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아마 인문학은 우리에게 노를 젓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고개를 들고 밤하늘에 별을 보도록 하는 것이 인문학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문학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문학을 대학의 한 커리큘럼으로만 한정하는 것입니다. 또 인문학을 마치 공과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의 커리큘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문학이 최초로 시작되었던 중세 전통에서 보면은요, 인문학은 자유학계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문학은 자유로운 인간, 그 자유로운 인간,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어떤 학문적 방향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점에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인문학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 경영자들이 많이 보는 그림인데요, 사진인데,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그 지식 중에 하나가 인문학과 테크놀로지가 교차되는 지점에 서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경영자들이 많은 기업 현장에서 인문학을 마치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가 그 말을 했던 배경을, 그리고 그 문맥을 다시 보시면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애플은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인문학과 기술이 만났을 때, 그리고 인문학적 성찰과 기술이 합쳐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속에서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맥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늘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인문학은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그것은 바로 진선미의 인문학인데, 그 첫 번째 과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문학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일까? Who am I? 우리는 보통 그런 역사적 성찰을 역사적 위인들 혹은 전기의 인물들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Who am I? 나는 누군가에 대한 성찰은 역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문학적 성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은 자기 자신의 성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to live의 문제를 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아하게 위험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해 드리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가장 요체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화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번역으로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한 장면이 인문학의 진선미적 요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앤디 듀프레인이 감옥에 있는 도서관에서 귀갈견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수 책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mine now. 마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처럼 넌 이제 내 거야,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앤디 듀프레인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곁에 찾아와서 You are mine now, 이제 너는 내 거다라고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문학적 성찰을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 아닐까. 인문학적 전통에서 죽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계기는 1348년의 흑사병의 창궐이었습니다. 저 멀리 흑해에서 배가 베네치아로 항구로 도착했는데요, 그 배 밑창에 쥐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쥐의 몸에 패스트균이 있었죠. 그때부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닥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전전긍긍하게 되었고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교황님도 왕도 아름다운 공주도 죽음의 무시무시한 파괴력 앞에서는 어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중세가 가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348년에 그 흑사병이 중세의 가을을 유도했던 것이죠. 중세 말기의 유럽인들은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죽음은 불가피한 것일까? 그리고 내가 죽어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죽음의 순간에 구원을 얻는 방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화가들이, 많은 예술가들이, 많은 작가들이 죽음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림으로 죽음의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죽음의 공포에 접근하기 전에 노년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했죠. 티치아노가 그린 이 유명한 신중함의 우위화라는 그림을 보면은 이제 노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찰해가는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의 그 인문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아직 소년기의 남자입니다. 늑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간의 모습이 중년의 남자인데 사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에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인물이 바로
노인의 모습입니다. 개의 모습이죠. 이제 지혜로워진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베토벤 합창 9번 연주가 있어서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베토벤의 그 걸작 중의 걸작 9번을 합창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대는요 그렇게 비싼 연주회비를 내고 연주회를 간다는 것이 굉장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돈이면은 더 정의로운 곳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20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넉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대는 사실 제가 그 음악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느라고요.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학위를 마치느라 음악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대 돌아보니까 야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이제 음악회도 가고 그러면서 음악회에서 음악을 즐기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음악회에서 옆에 사람들이 이 베토벤의 하이라이트가 9번 합창곡의 하이라이트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기침을 하는 행동들, 카카오톡이 막 울리는 그 현상들을 보면 막 짜증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토벤 9번은요 그 관악기가 빰빠밤 빰빠밤 한 다음에 부드러운 현악기가 싹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누가 빰빠밤 빰빰 그 공간에 누가 기침을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숨을 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제가 이제 50대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야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합창이구나, 이것이 바로 합창이구나. 저는 그래서 노년으로 접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결례인 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보다 훨씬 연배이신 여러분들, 저 오른쪽에 개의 상태로 계신 분들에게 제가 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실까? 욕망의 불꽃이 꺼지고 기침 소리도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합창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년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즐거우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 여쭤봤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그 기분 어떠시냐 그랬더니 저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려. 자 여러분 위에 있는 라틴어를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 있는 윗부분인데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행동을 신중히 하고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이게 노년의 의미가 아닐까. 티치아노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이렇게 노년의 의미, 죽음 전의 상태를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티치아노는 정말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에 주목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생의 세식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작품인데요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시절이 보이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은 청춘남들이 사랑의 피리를 불면서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젊음을 구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뒤편에 보시면은 노인이 해골을 들고 죽음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 그러죠. 죽음을 명상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곧 이렇게 되겠지라고 명상하는 그 노인의 상태를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은 저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지요. 한 5년 전에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논술고사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논술고사에 그림만 출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잘 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인생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대학교가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한 1000명 뽑는데 수만 명이 응시를 하니까 경비를 절약한답시고 저 아름다운 저 그림을 흑백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것도 싸구려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학생들이 그 잘 보이지 않는 저 그림을 가지고 인생의 세 시기에 대해서 논했던 것입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채점위원으로 들어가 채점을 하는데 충격적인 답을 보았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해골을 들고 있는 장면을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노인이 들판에서 감자를 먹고 있다. 멀리서 보니까 감자인 것처럼 보이겠네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옆에 있는 교수님께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이 학생은요, 저 노인이 해골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메멘토 모리로 해석하지 않고 감자로 해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교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답안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왼쪽에 젊은 남녀가 사랑의 피리를 불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빨대로 남자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배꼽으로 찔린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세 시기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석들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스 발둑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북유럽의 화가였는데요, 보기에도 약간 끔찍하고 깨름직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생의 세 시기와 죽음입니다. 보십시오. 제일 뒤에 해골이 모래시계를 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 모래시계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린아이, 젊은 여성, 그리고 나이든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것을 흑사병 이후의 중세 말기 르네상스 초기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던 곳이 있는데 바로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입니다. 보카치오의 대서사시인 데카메론이 집필된, 그리고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1449년도에 피렌체의 흑사병에 다쳤을 때 그 흑사병에 살아남았던 10명의 청춘 남녀들이 함께 모여서 10가지씩의 이야기를 하면서 펼쳐진 것이 바로 데카메론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의 교과서적 그림이죠. 르네상스의 가장 초기에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인 마사초의 성 삼위일체입니다. 원근법이 처음으로 벽면에 완벽하게 구현되어서 미술사에 남는 그런 작품이죠. 제가 오늘 미술사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하단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보죠. 해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래된 아티너가 쭉 서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은 모습이었다. 당신도 미래에는 지금 내 모습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곧 저렇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사초는 흑사병이 스쳐갔던 피렌체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저렇게 깊게 성찰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왜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을까요? 흑사병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흑사병이 굉장한 계기가 되었긴 사실입니다. 하지만 르네상스라는 정신은 르네상스 재탄생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시도되었죠. 언제부터 시도되었을까요?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그 성찰이 시도된 것입니다. 저 멀리 델포이 신전에 가면은요, 저 경문이 써 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신탁으로도 유명한 그 너 자신을 알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가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벌판 위에서 결국 썩어지게 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스 시대부터, 르네상스의 원형이었던 그리스 시대부터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이탈리아 남쪽을 여행을 했습니다. 나폴리에서부터 그 밑쪽으로 리서치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여기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아주 흥미로운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그 나폴리에 있는
그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주로 식당에 이런 그림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모자이크화인데요. 포도주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해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즐거운 삶을 살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될 운생이라는 걸 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식당이나 부엌에 저 조각이, 저 모자이크가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폴리 고고학 미술관을 지나서 더 밑쪽으로 내려가면 파에스툼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유적지인데 한국 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유적지입니다. 왜 저 유적지가 흥미로우냐면은 에트루리안이라는 그 로마 시대 이전 문명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무덤을 하나 보았는데요. 다이버의 무덤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묘지 안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원전 47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은 에트루리안 문명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무덤 안에서 이런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향연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축하하는 것인지 삶을 축하하는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무덤에 저 포도주 잔이, 큰 포도주 항아리가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즐거운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소개하는 마지막 그림이 있습니다. 다이버가 지금 높은 데서 점프를 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느냐? 제가 만약에 시신으로 누워 있다 하면 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을 계속 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계속 보셔야 될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어떤 그림일까요? 다이버가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물이 아닙니다. 땅입니다. 땅 위로 위에 약간의 물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의 얇은 인생을 밑으로 뛰어들면 죽음이라는 벽, 죽음이라는 장벽,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뛰어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이제 미지의,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사람의 저 눈동자를 보십시오.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한 번도 지나가 보지도 못했던 그 죽음의 벽, 죽음의 문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과 신비감으로 그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 사람은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그러면서 스님을 존경한다고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에게 금강경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스님이신데요. 우리 영타 스님께서 우리 한국의 어느 기업가에게 매년 하문하신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물으신다고 합니다. 죽음, 벽인가 문인가? 죽음이 과연 벽인지, 아까 그 다이버가 뛰어들면서 마치 벽처럼 생각하고 어리둥절하면서 뛰어드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죽음을 벽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문인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라고 용타 스님께서 하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인문학적 성찰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고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텔레마코스와 오디세우스, 아스카니우스와 아이네아스,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의 그 신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들은 오디세이아, 아이네스,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 세 권인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디세이아, 그리스의 정신이었고요, 아이네이스, 로마의 정신이었고, 그리고 성경, 이스라엘과 유대의 전통이었죠. 첫 번째, 그리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호메로스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의 인물이었죠. 장님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문학가들, 모든 시인과 작가들의 왕이었습니다. 호메로스가 신격화될 정도로 모든 시인과
작가들이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메로스는 두 권의 책을 썼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일리아스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저 계단 밑에 여인이 그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있죠. 두 번째 책은 오디세이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노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 강연을 위해서 일리아스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이아스라는 인물이 두 명 나오는데요. 전쟁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아이아스, 작은 아이아스 이렇게 출발하는데 나오는데요. 아이아스 A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죠. 벌써 내 가슴 속 마음은 더욱더 전쟁과 전투를 갈망하고 있으며 위로 두 손과 아래로 두 손이 근질근질하다오. 그랬더니 아이아스 B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더욱 과간입니다. 나도 그렇소. 지금 창을 잡고 있는 내 무적의 팔도 근질근질하다오. 그리고 안에서는 용기가 솟고 아래로 두 발은 날 것만 같소. 그래서 1대1이라도 좋으니 사기가 충천한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와 기꺼이 한판 싸우고 싶소. 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게임도 사실은 그 전쟁과 싸움의 그 열기를 진정시키게 만든 어떤 문화적 장치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갈망함과 동시에 혐오하게 되었죠. 그리고 집단적 폭력,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 참혹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그 주인공의 한 명이었던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는 제가 여러 경우에 여러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오디세이아의 첫 네 권입니다. 첫 번째 네 권은 보통 안 읽고 지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의 모험 이야기일까요? 바로 아들 텔레마코스의 모험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쟁은 10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디세우스는 10년 동안 항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20년 동안 부재했던 것입니다.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이 닥쳤습니까? 구원자들이 자기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늘 텔레마코스는 지켜보아야 했죠. 20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텔레마코스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통한 마음으로 구원자들 사이에 앉아있던 텔레마코스는 어디선가 호련히 아버지가 나타나 이 구원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몸소 명예를 차지하시고 재산을 다스렸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훌륭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자,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서 떠나게 되죠.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바로 칼립소를 만납니다. 이 장면은 정말 재미있는 문화적 장치입니다. 왜? 오디세우스가 칼립소를 만났었거든요. 이미 자기 아버지가 만났던 요정을 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고, 당신의 그 아름다움에 넘어갔냐고, 그 유혹에 넘어갔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직전입니다. 그때 이 칼립소가 이렇게 유혹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당신은 10년 전쟁을 했고 10년 항해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20년 전에 그 젊었던 당신의 아내의 모습은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디세우스가 무슨 말이야, 조강지처가 기다리는 것을 가야지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하죠.
칼립소가 당신도 영원히 늙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 어떻습니까?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영원히 늙지 않은 요정과 영원히 늙지 않게 살 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텔레마코스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신 것일까? 아버지의 최후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요정의 꼬임에 넘어갔을까? 전쟁돼서 비겁하게 도망갔을까? 자기만 살려고 부하들을 배신했을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정이 떠나지 말라고 유혹했지만 텔레마코스는 자기 아버지가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칼립소의 품을 벗어나게 되죠. 이제 다음 단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헬레나를 만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싸웠냐고, 우리 아버지가 맡겨진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러자 메넬라오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얼마나 당신의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들려줍니다. 나는 이미 수많은 영웅들과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나라를 두루 여행해 보았지만 참을성 많은 오디세우스처럼 강심장을 가진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오. 우리 그리스인 장수들이 트로이인들에게 죽음의 운명을 안겨주기 위해 만든 목마 안에 들어있을 때 그 강력했던 전사 오디세우스가 얼마나 잘 참고 견뎠는지를. 여러분,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역시 우리 아버지다. 그가 지금 생사를 알 수 없지만, 그가 지금 내 앞에 부재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나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가 쭉 진행된 다음에 2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됩니다. 펑펑 눈물을 쏟으며 부자 간의 긴 포옹이 이어지죠. 그리고 페넬로페를 괴롭혔던, 아내와 어머니를 괴롭혔던 구혼자들을 물리치고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바로 오디세이의 앞 4장 이야기입니다. 앞 4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부재를 초래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운명을 다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부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망자의 삶에 대한 기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리스인들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로마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베르길리우스라는 서사시인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쓰신 아이네이스라는 책은 로마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이네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호머를 따라한 글입니다. 호메로스가 일리와스와 오디세이아에서 어떤 한 전쟁의 이야기와 한 산하의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이 베르길리우스는 이 두 이야기를 한 군에다 몰아서 로마의 건국 신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르길리우스의 책에 나오는 여정은 사실 호메로스의 책에 나오는 여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여정과 거의 흡사한데요, 트로이에서 출발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를 거쳐서 저 시칠리아 섬을 지나서 카르타고에 가서 디도 여왕을 만나고 이제 지금의 로마에 상륙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로마 유민들, 그러니까 트로이 유민들이 로마에 정착할 때는 이미 이탈리아는 다른 민족들이 점거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북쪽은 고을 지방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고을족들이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켈트 계통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에트루리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유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이탈리아 반도는 보시는 것처럼 고을족과 에트루리안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비집고 이제 트로이 유민들이 로마를 정착하게 되었죠. 이탈리아에 가보시면요, 중부 지방의 에트루리안 도시를 가보시면 대부분 다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습니다. 왜 산 꼭대기에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전쟁이 빈번했다는 뜻입니다. 방어를 위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이탈리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도로 문명이 발전한 사람들이었죠. 그 트로이 유민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엄청난 시련이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 이탈리아 원주민들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벽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아이네아스가 부상당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제 아이네아스가 창을 빼두고 달려가는데 멀리서 화살이 와서 허벅지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네아스는 피를 흘리며 두 걸음에 한 번꼴로 긴 창에 몸을 기댔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화살쪽을 뽑으라고 명령했다. 칼로 상처를 가르고 화살쪽을 빼낸 다음 자기를 싸움터로 돌려보내달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처를 붕대로 싸매고 아이네아스는 칼을 들고 이제 창을 들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자기 아들이 있었죠. 아스카니우스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네아스는 무장한 두 팔로 아스카니우스를 안고는 투구 사이로 아들의 입술 끝에 입 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아, 너는 용기와 진정한 노고는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도록 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비르투스와 포르투나입니다. 여기서 노고는 비르투스입니다. 탁월함의 추구, 용맹함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운, 포르투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격려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는 창을 들고 뛰쳐나갑니다.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보며 자기 아들에게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탁월함은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네가 장성의 어른이 되면은 시련을 닥칠 때 내 아빠의 모습을, 이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성문 밖으로 뛰어가는데, 여러분, 이 베르길리우스의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아이네아스는 손으로 거대한 창을 휘두르며 거인처럼 성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은 난장이처럼 살면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거인처럼 살라고 요구합니까? 우리는 난장이처럼 살면서 왜 우리 자식들에게 거인처럼 살아라? 우리가 먼저 거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창을 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탁월함을 추구하고 비르투스를 추구하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죽음에 맞서는 당신의 모습은 후대의 기억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와 로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는 용타 스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과연 문인지 아닌지 벽인지 우리는 아직 그 신비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 문을 열어가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종교의 영역이 인문학에 개입되는 것입니다. 스님의 통찰력과 신학적 통찰력이 바로 이 부분에서 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파성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가 사실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약간 비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리미날리티로 해석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문지방을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단계 A에서 단계 B로 넘어갈 때 그 어정쩡한, 불확실한, 모호한, 신비한 상태를 말합니다.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리미날리티에 걸리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인류학적 개념인데요, 종교를 이해하는데, 특별히 종교에서 이해하는 죽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예술의 세계로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카라바조라는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참 뭐라 그럴까요? 감동을 받는, 영감을 받는 그런 작가입니다. 자, 이 카라바조는요, 죽음의 리미날리티, 그 가장자리, 그 문지방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에 천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가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난무하고 30년 전에 초기 상태였고요. 유럽이 분열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날 그때였죠. 폭력이 난무하고 죽음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입니다. 유다의 한 여성이 자기 나라를 침공했던 저 장군의 목을 자르는 잔혹한 죽음의 그림이죠. 사실 카라바조 자신도 죽음에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의 주제는요, 굉장한 종교성과 굉장한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죠. 그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예수의 생애, 특별히 예수의 순환을 주목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기 위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초기 명작은 유다의 배신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가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가와서 키스를 하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로마 병정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면서 다가와서 그 음흉한 입술을 예수께 내밉니다. 그러자 예수는 보십시오, 깍지를 끼면서 그 배신의 아픔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저 뒤에 어느 한 사람이 멀리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카라바조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배신당하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이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제 순환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밖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유종이 지나가다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바로 그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그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배신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자신이 믿고 따르던 3년 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를 배신하게 되죠. 예수는 태형을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죠. 나폴리 카포디몬테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는 예수인데요, 우리는 이런 명작을 보면서, 이런 회화 작품을 보면서 예수의 죽음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가 당했던 고통은 죽음에 근접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견디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의 십자가형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카라바조가 성찰했던 죽음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임종하고 무덤에 묻히게 되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자,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한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느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원어에서 보면은요, 그 문을 닫았다는 행동은 클로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닫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락인 했다는 뜻입니다. 아예 문을 폐쇄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예 문을 벽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자들은 문을 벽으로 만들면서
세상과의 단절을 시도한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벽처럼 변한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그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맞니 안 맞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의 문과 벽을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후회하는 상태였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 옛 스승을 배반했다는 그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회하는 삶을 향해서 죽음의 벽, 죽음의 문을 뚫고 들어온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그 제자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 우리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십자가에 달렸던 그 상처를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께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의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손을 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야. 이것이 그냥 고통의 절규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분노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샬롬을 외치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죽음의 문과 벽을 뚫고 들어온 예수께서 샬롬 샬롬, 무엇을 향해서 샬롬을 외친 것입니까? 후회 그리고 분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후회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이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그 분노와 그 후회 속에 예수께서 샬롬을 외치신 것입니다. 평화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샬롬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엄청난 후회,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삶을 향해서, 우리들의 이 찢어진 이 고통의 삶을 향해서 죽음의 벽을 넘어선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샬롬, 평화가 임할지어다. 부디 간절히 소망하기에는 저분들에게도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은 벽이 아닙니다. 후회와 변노를 넘어 샬롬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문학은 단순하게 우리가 인문학 책을 읽고 인문학 고전을 읽고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문학은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우아하고 정말 멋있게 위엄을 갖추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에서 성찰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 주관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our concern about that is the same. That's why we understood.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정체성을 가져야 주체성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인문학이 아닐까. 죽음에 대해서는 평소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안 하고 사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도 나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 젊은 나이인데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